시간은 많이 됐지만 안녕하세요. 예, 얼굴 뵌 분들도 있고 처음 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시험이 됐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오해가 없길 바라고요. 2014학년도 1차 시험에 대해서 평가원에서 정답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여러분들 가르쳤던 강사 입장에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좀 답답하고 그죠? 궁금해하고 혹은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조언도 좀 구하고 이럴 그러한 시기라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도움이 될까봐 제시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 시간에는 정답이란 말을 사용을 하긴 하겠으나 이 정답은 우리끼리 말하는 거고요. 평가원에 제시한 정답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는 정쌤 생각에 말하는 정답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매 문제마다 정쌤 생각의 정답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너무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답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절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 쭉 얘기를 하겠는데 수업이 끝날 때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 시간에 이미 지금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께 물어봤더니 이제 대다수가 올해 시험을 보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커트라인을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또 얘기할 자격도 없고요.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시험이란 항상 어떻게 돼요? 상대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설령 점수를 매겼는데 자기 생각보다도 자기 점수가 낮다고 그래서 이를 굉장히 비관하거나 나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하거나 하는 것은 매우 어설프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또 반대로, 나 상대 굉장히 잘 봤는데? 라고 하면서 막 어깨 막 높일 필요도 없어요. 그죠? 잘 봤더니 자기 앞에 300명이 더 잘 봤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선발고사 같은 경우는, 이 섣부른 판단은,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미리 제가 말씀드리니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제가 이렇게 빠르게 정답을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정답을 공개함에 있어서 요즘 세상이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인터넷 공간에서 자유롭다 보니까 자유로움을 넘어서서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인터넷 문화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많은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인터넷 댓글이라든가 이런 거 악플 같은 거를 좀 자제하는 공동 캠페인도 좀 하곤 해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는 아주 매우 안 좋은 행태를 좀 보이기도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공개하고 정답을 제시하면서 이거 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시비를 걸거나 좋지 않은 그러한 댓글을 달거나 이러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 다양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쌤이 지금부터 제시하는 정답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다르게 생각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하고 얘기를 하면 서로가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울 일도 없고 그죠? 임파스토를 앙파트망 한들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죠? 단지 임파스토를 알라프리마라든가 혹은 앙티세른이라든가 그죠? 플라트라든가 이러한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서로가 논쟁이 된다면 정확한 근거, 어느 책, 어느 사전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얘기해 볼 수는 있어요. 얘기한다고 해서 저하고 적이 되면 안 되고 그죠? 또 저에게 적대시하면서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저 역시 제가 얘기하는 정답 외에 또 다른 정답을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흔쾌히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한 분 혹은 그러한 학생하고 이렇게 막 대립하고 싶진 않아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모두가 다 힘들고 피곤한 이 시점에서 그나마 이렇게 좀 막 비도 오고 이럴 때 여러분들 많이 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고 또 저 역시 시험 보는 당일날 4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서울 지역에 가서 추운데 막 여러분들 기다리고 막 하필 또 비 오고 막 그럴 때 여러분들과 같이 응원하고 여러분들 막 이렇게 종치고 막 이렇게 마이크 들리는 소리까지 들리고 그러면서 마음 졸이고 왔거든. 그런 상태에서 제 몸이 이렇게 좀 편치 않을 텐데
이 시간에 이렇게 굳이 마련한 저를 봐서라도 이러한 정답에 대해서 저에게만 이렇게 악의적으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보호해 주시고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좀 퇴출시켜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요. 1번부터 쭉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질문거리가 생기면 이 자리는 지금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대담 프로가 아니라서 바로바로 질문 안 될 것 같고 수업이 끝나고 옆에가 연구실이니까 그때 와서 이렇게 얘기해 보시거나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TV 설치하고 뭐 이렇게 빔 프로젝터 하고 막 그랬는데 막 엉망으로 잘 안 돼서요. 안 돼서 좀 빔으로 이렇게 멋지게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어. 그래서 그냥 담백하게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은 비주얼 딜이 밀고 있는데 화면 하나 띄워놨거든요. 이 화면에 이런 일이 있어요. 시험 딱 보자마자 시험이 딱 끝나자마자 이제 평소에 좀 저를 좀 아껴주는 학생들이 전화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잘 봤습니다. 뭐 선생님 뭐 그냥 열심히 봤습니다. 뭐 이렇게 너무 그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분들마다 약간씩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통화를 하고 옆에 있는 저랑 같이 수업을 들었던 제 수업을 같이 들었던 자기랑 친한 그분을 바꿔주면서 그분이 또 저에게 또 인사도 하고 이랬는데 동일한 장소에서 한 가지 전화를 가지고 저한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은 선생님 네 그냥 열심히 봤습니다. 뭐 이러고 말을 흐렸고 한 분은 선생님 뭐 문제풀이 뭐에 나왔었어요 이런 얘기를 또 했단 말이죠. 그럼 동일한 장소 동일한 지역에서 시험 봤던 그리고 저한테 같이 저에게 배웠던 그 분인데 어떤 사람은 기억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억을 못 한단 말이죠. 색채학 저는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저도 선생님이 안 가르친 거 나왔어 라고 하고 저도 선생님이 가르친 거 나왔어 라고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심지어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선생님 1번 문제 그거 프로세스 폴리오라고 하면 틀려요? 라고 문자를 막 보냈어요. 그 7, 8월 1주차에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딱 느끼기에 그래요. 제 수업을 많은 학생이 들었지만 그분들은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 단편적인 것만 기억을 해요. 그러나 저와 저의 참모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도움을 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제 수업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느냐? 이 직원들은 벌써 선생님 문제 이렇게 맞았다 이렇게 하면서 막 적중자료를 막 만들었더라고 벌써 직원들 발빠르게. 이건 직원들하고 제 생각인 거고 여러분은 다를 수가 있어요. 단편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죠? 이거를 뭐 뻥을 쳤다는 등 뭐 이렇게 뭐 무슨 홍보냐 뭐 이런 식으로 악의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그거를 이제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사전에 제가 자세하게 제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리니까 제발 이런 것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이 자리에 없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그래서 문제인데 그런 것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잔소리 그만하고 1번부터 가겠습니다. 빠르게 갈게요. 1번 김 교사는 학생들의 그림 실력이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시죠? 그죠? 문제랑 자기가 풀었던 문제라든가 얼마만큼 개선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면서 평가 도구네요. 1번은 평가 도구를 물어보는 겁니다. 미술 교육론 중에서 미술 교육 이론, 그 다음에 교수법, 이론 학자 사상, 그 학자가 제시하는 교수법 평가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평가이지만 구체적인 교육 과정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교육론에 해당해요. 교과 교육론에 해당합니다. 자, 박스 안에 점 하나 있고요. 무엇은 가드너라고 나왔습니다. 가드너. 그죠? 가드너와 프로젝트 제로, 아트 프로펠. 이제 더 이상 볼 거 없죠? 이렇게 가면. 우리가 이 습관처럼 얘기했어요. 아트 프로펠. 평가는 평소에 대답을 잘하다가 오늘 갑자기 대답을 하네. 프로세스 폴리오 평가입니다. 정확하게 프로세스 폴리오 평가고요. 처음에 가드너가 제시했던 말은 프로세스 폴리오 평가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거를 포트폴리오 평가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정답이에요. 처음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드너가 제시했던 원문이에요. 영어 원문에는 프로세스 폴리오라고 되어 있고요.
그게 번역본이 있습니다. 책이. 지금은 절판됐어요. 번역본에는 프로세스 폴리오인데 그 프로세스 폴리오를 요즘은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정답.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봐도 프로세스 폴리오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즉 과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 평가를 통해서 작품 제작에 들어가는 인지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미술은 곧 지적 활동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드너가 제시했던 지각 활동, 반성 활동, 기록 활동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프로세스 폴리오라고 그래요. 과정 평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폴리오 내용에는 학생들의 작품, 자기평가서, 조사 자료 등 아이디어 스케치북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 바로 포트폴리오고 프로세스 폴리오라고 그래요. 정확하게는 프로세스 폴리오입니다. 네, 됐고요. 2번. 다음은 박 교사가 미술 문화 수업에서 작성한 교수학습 지도안의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술 문화는 고교죠. 미술과는 중등,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미술 문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학습 지도안의 일부이다. 학습 목표가 제시되어 있고 학습 목표 1번이 예술과 과학기술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게 키워드죠. 어문자 2번 동상의 미술작품과 건축에 적용된 수학적 원리와 과학적 원리를 표현 활동의 창의적 적용. 이 문장이 교육과정 해설서 내용책에 그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대영역이 미술의 확장, 중영역이 미술과 통합, 거기에 따른 소영역, 그죠? 과거 7차에서는 필수학습 조사라고 그랬고요. 소영역이 미술과 그 밖의 예술, 과학, 기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의 통합을 이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지금 대담 프로가 아니라서 그때 이렇게 질문을 답답하실 텐데 이제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제가 지금 어떤 학생이 이제 이렇게 진지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인강을 듣는 분은 제가 갑자기 멍하고 있다가 뭐 이렇게 다른 대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학생이 질문하는 것이 마이크가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런 현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질문하실 때 선생님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 말의 표현이 조금 오해가 생겨요. 제가 마치 채점자이고 제가 마치 무슨 판결자처럼 당신 합격, 불합격 이렇게 하는 사람처럼 들리니까 그런 건 아니고 선생님 생각에 가를 이렇게 쓰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시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들이 그러니까 조금의 오해거리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 시점이 지금 시험 보시고 이제 막 실기 막 해야 되고 그러면서 막 내가 커트라인이 될까 안 될까 그런 조바심 나는 시점이라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에게 좀 힘이 되는 말을 해주고 싶지 막 그냥 커트라인 얘기하고 안 돼 떨어져 그건 틀린 답이야 막 이렇게 제가 막 무슨 판결가처럼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 마음을 10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대화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요거는 교육과정은 교육에 있어만큼은 헌법과 같다라고 제가 평소에 학습사 수업할 때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왕이면 교육과정 내용체계, 교육과정 해설서에 제시된 내용체계 그대로 단어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옳겠고요. 정확하게 얘는 대영역, 문제가 대영역과 중영역을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영역과 중영역을 순서대로 쓰시오. 그래서 대영역 미술의 확장, 중영역 미술과 통합하시거나 대영역 빼고 중영역 이거 말 다 빼버리고 그냥 미술의 확장, 콤마 미술과 통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질문은 쉬는 시간에 제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 화면 올려놓고 뭐 설명 안 했네. 1번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차 때 11월 그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그 총정리했었던 그 수요일 날인가요? 11월 4일 날 했었던 그 자료도 있고 7, 8월 달 문제풀이 1주차에 있더라고요. 프로세스 폴리오 여기 돼 있고 아트 프로펠은 프로세스 폴리오뿐만 아니라 자기평가, 동료평가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요 내용은 자기평가, 동료평가가 아니고 프로세스 폴리오 평가였고요. 1번 문제, 2번은 넘어가고 3번. 지금 근데 이게 화면이 TV 화면
좀 이렇게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잘 잡혀요?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미술 활동에서 시각적 능력과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예술의 과학적 입장하는 아른하임 하면 시지각이죠. 아른하임 시지각. 가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아른하임을 비롯한 형태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어떤 대상의 특징을 지각, 비교, 대조할 수 있는 과정을 지각의 분화라고 하죠. 분화. 이런 건 수업 시간에 아주 입이 닳도록 얘기해서 0.3초 만에 딱 써버려야 되는, 그래서 지각의 분화입니다. 분화. 지각의 분화를 이렇게 길게 써버리면 안 되고 가로 안에 있는 분화 두 글자만 딱 써야 되는 거예요. 뭐 더 설명할 거리가 없을 만큼 너무 명료하고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풀고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기평 문제는 좀 대체로 쉬웠다. 공부를 좀 했던 분들은 대체로 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보기에도 평가원에서 문제가 바뀌고 첫 해이면서 첫 기평 문제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그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놀래거나 이렇게 막 이래버리면 곤란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쉬운 문제부터 서서히 이렇게 출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한 수준을 좀 무시 내지는 좀 이렇게 간과 내지는 이렇게 관심 없이 이렇게 보시고 낸 거 아닌가, 혹은 과락이라고 하는 것을 받으면 너무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주는 점수, 주는 문제로 몇 문제 이렇게 포진시켜서 이렇게 만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쉬운 문제들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4번. 우리나라 9세기 중반에 성행했던 불상과 관련된 건데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요. 요렇게. 박스에 보면 온 우주에 가득한 진리의 본체. 그래서 진리의 본체라고 해서 진신이라고 합니다. 진신. 여기 부처의 진신. 수업할 때 설명했던 것 같아요. 진리의 본체를 진신. 그래서 내가 이거 오타 아닙니다. 전신 아니에요. 오타 아닙니다라고 했던 기억도 나는데, 진리의 본체 진신이고요. 특히 어느 정도 공부 좀 했다 싶으면 동그라미 제일 마지막에 결정적인 힌트를 줬죠. 대표적으로 대구의 동화사와 장흥의 보림사 불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림사, 철조비로 잔화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문제는 우리나라 9세기 중반에 생겼던 불상 관련한 설명이다. 이 불상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상의 명칭이기 때문에 장흥의 보림사 불상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논쟁거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비로 잔화 불만 할 때 정답 처리할 거냐, 철조 비로 잔화 불까지 해야 될 것이냐, 논쟁거리가 될 거예요. 문제 애매하게 된 거죠. 그냥 불상의 종류의 명칭을 써라라고 하는 명료하게 물어봤었어야 돼요. 불상 종류의 명칭을 써라 그러면 그냥 비로 잔화 불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 불상의 명칭을 설명이다, 이 불상의 명칭을 했기 때문에 박스에 들어간 설명을 참고하자면 철조라는 말까지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 이거 참 그렇죠. 철조라는 말 빼고 쓰면 오답 처리하고 철조를 넣으면 정답 처리. 그러면 너무 심할 것 같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철조 비로 잔화불 해도 정답, 그냥 비로 잔화불 해도 정답,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평가원에서 문제 내신 분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었는지. 어쨌든 단순하게 한글 있죠. 한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단순하게 한글로 문제를 읽고 한글로 해석을 하자면 철조까지 넣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비로 잔화불 해도 정답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 황현초상의 안면 부분이고 나는 이 작품에 적용된 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 기법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선묘, 선연법을 벗어났다 해서 예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 후기부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특히 조선 중기까지를 얘기합니다. 17세기까지를 얘기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17세기와 18세기 인물화 표현하는 방법에 차이가 납니다. 인물화 표현 방법에. 특히 17세기, 18세기 근간의 결정적인 영향이 뭐냐면 중국부터 건너온 서양화의 영향이에요. 그 서양화의 영향에 따라서 인물화를 그리는 방법이 다소간 차이가 나는데 18세기에 나온 법이 첫 번째는 정면상, 두 번째는 육리문, 이거를 운연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왔던 것이 17세기와 18세기를 분수령처럼 쪼개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로부터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 선묘나 선염을 벗어난 것, 이것이 바로 그 설명이에요. 선묘나 선염 중심이 17세기 이전을 인물합니다. 골상과 피부의 결, 이게 키워드죠. 골상과 피부의 결. 이렇게 되면 그냥 간단히 육리문입니다. 육리문. 따라가는 선으로 퇴적하여 살갗 속에 배어있는 주름을 표현하는 것이다. 작가의 기법을 적용한 음영의 표현과 면밀한 묘사, 초상기법에서 독특한 영역을 제척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채용신이 써서 채용신 기법, 요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특정 학자 몇 명이 얘기하는 거고, 일반적인 공통적인 학계에서는 인물 표현에는 선염, 훈염, 그 다음에 구루문자, 무지개처럼 글라데이션이 된다고 그래서 운염법, 운영법, 그 다음에 육리문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골상, 피부는 육리문입니다. 육리문. 네. 그래서 모든 문제마다 다 그렇게 이거 다 화면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자칫 또 막 저를 막 자랑하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고, 이미 그런 자료는 직원들이 다 만들었으니까 그 자료는 충분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유화를 그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기법에 관련된 건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과 같이 즐거움과 슬픔, 힘겨움을 같이 조금 과장해서 생사고락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그 고락을 같이 했던 그래서 여러분을 같이 했던 강사 입장에선 화가 나는 문제죠. 1등급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서 1등급은 4%입니다. 2등급은 9%예요. 합치면 13%가 다겠지, 그렇죠? 그러면 100명 중에 4명만 1등급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100명 중에 4명 빼고 9명, 그러니까 13명에서 그 9명, 요거는 2등급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총 9등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걸 100으로 볼 때 등급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문항당, 모든 문항당 이런 등급 처리가 돼 있어야 되고, 이른바 난이도 조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총점에 대해서 등급 처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너무 쉬워버리면 100명 중에 4명만 맞춰야 될 거를 100명 중에 90명이 맞췄어. 그러면 13명을 넘어섰죠. 그죠? 이럴 경우 1등급이 없는 문제예요. 2등급도 없는 문제입니다. 3등급도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문제는 9등급 문제입니다. 9등급 문제. 더더욱이 요거는 기출문제, 2010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 내용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기출문제를 피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에 비해서 물론 이분들도 강금 출제하고 고생하고 뭐 힘드시게 출제하셨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고생한 거에 비해서 이 부분은 조금 약간 놓친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 이 부분을 좀 놓쳤을까? 전반적으로 기출문제 피하려고 애를 쓰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고요. 특히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용어사전. 그래서 우리가 6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꼭 봐야 될 거. 필독서 내지는 공부 과정. 이른바 공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첫 번째 나왔는데요. 1. 용어사전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용어사전은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용어사전은 서양미술자 쪽이 2권,
한국미술사 쪽에 한 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뭐 디자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심지어는 서예도 있고요. 심지어는 여러 가지 사전이 많습니다. 건축 사전 다 있는데 임용을 준비하면서 그것까지 다 볼 필요는 없고 얘는 꼭 보셔야 됩니다. 얘는 2010년도, 11년도 그때쯤에 용어사전에서 문제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제가 용어사전 특강도 하고 막 힘든데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일부 몇몇 분들은 용어사전 같은 거 할 필요 없어 뭐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틀렸고, 그죠? 용어사전을 봐야 된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됐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오는 문제 중에서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서술형 2번 문제는 그럼 100% 용어사전입니다.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용어사전을 보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용어사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보셔야 되겠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3학년 혹은 4학년은 용어사전을 미리 준비해서 특히 미술사 부분은 아주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고, 한 번 띄고 두 번 띄고 안 되고요. 서너 번씩 띄고 이렇게 1월부터 꾸준하게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첫 번째 나왔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임파스토입니다. 임파스토. 인물의 성격을 강조하거나 그림의 분위기, 다양한 변화를 주기 위해 사용한 것이고요. 붓이나 나이프로 표현하며 손가락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아슈나 템페라는 수성이죠. 구아슈나 템페라는 수성 매체입니다. 수성 매체이기 때문에 덧붙이기가 안 돼요. 이해 가십니까? 올려붙이기, 덧붙이기 이렇게 해서 이른바 마띠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아슈나 펜타는 가능하지 않은 기법, 그러면 임파스토, 혹은 유사 답안 정답은 앙파트망도 정답입니다. 대조적 효과를 나타낸다. 화면의 깊이와 색조의 섬세한 변화를 나타내기에는 적절치 않지요. 속도감에 있는 필치, 그래서 나이프, 붓, 물감 통째로 아니면 튜브로 그냥 샥 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흔히 여러분들이 속도감 있는 필치라고 하는 말에 오해를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속도감에 있는 필치는 알라프리마라고 해요. 알라프리마는 17세기 바로크, 벨라스케스라든가 루벤스 이런 작가들도 많이 썼던 기품인데, 이거는 대상을 빨리 보거나 혹은 대상을 빨리 표현하거나 혹은 밑그림 없이 바로 채색을 하면서 대상을 묘사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주로 수채기법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수채기법이 처음에 템페라 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법으로도 응용되고 활용되고 이렇게 되고요. 최근에 이제 그 유화, 그 다음에 아크릴도 수성이지만 얘를 덧붙여 쓸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주로 이제 앙파트마 혹은 임파스토로 확산됐던 건데, 얘는 빠르게 그리는 겁니다. 얘는 빠르게 그리는 건데, 빠르게 그리고 수성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속도감 있는 필치라고 해서 알라프리마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얘는 손으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제시된 작품. 문제에서 두 번째 줄에 설명이 되어 있죠. 6번에서 두 번째 줄에 제시된 도판을 참고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게 기준이기 때문에 알라프리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좀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그 작품은 물감을 빠르게 붓질을 빠르게 하면서 물감 두껍게 발려 나갔고, 임파스토 설명을 하면서 제가 맥락적으로 이런 설명을 했었어요. 고흐가 굉장히 가난했죠. 죽어서까지 가난했는데 죽은 이후에 유명해진 건데, 그때는 겨우 자기 작품이 생애 2작품 정도가 팔렸습니다. 그런 만큼 물감을 동생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동생에게 물감을 이렇게 조달했던 작가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푸른색이 굉장히 비쌌어요. 바로크 시절 이후부터 고전주의 이렇게 되는 그런 기간에 대가들만 푸른색을 많이 사용했고, 대가 밑에 있는 중견 작가라거나 이름 없는 작가는 푸른색 물감을 거의 살 수가 없었거든요. 왜 그냥 푸른색은 수입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있는 회회청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암석입니다. 암석, 보석이죠. 푸른색, 걔를 이렇게 깨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울트라마린이라고 하는 그런 계열인데요. 바다 건너왔다는 뜻입니다. 그 말에는. 그래서 굉장히 비싸요. 고우가 그렇게 비싼 물감을 살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고우 시절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화학 재료가 이렇게 발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이 맺히니까 푸른색 그냥 정말 싸구려를 이만큼 사가지고 나이프로 이렇게 찍어 이렇게 막 바르는 거. 사실은 그것도 그 편지에 그런 게 적혀 있어요. 고우의 편지에 보면. 그런 얘기를 제가 맥락적으로 설명해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건 임파스 혹은 앙파트망도 정답. 7번. 키네틱한테 속한다. 움직인다는 뜻이죠.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키네틱 하면 크게 나오면 자연동력, 그 다음에 인공동력 이렇게 나눠지고, 인공동력은 또 두 가지로 나눠져. 하나는 긍정적인 거, 그래서 메커니즘, 기계주의적 긍정적인 거, 하나는 부정적인 거, 이렇게 작가가 나눠집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도 필독서와 공부 과정에서 또 하나 나왔는데, 두 번째 교과서 열심히 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해설 강의이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 2주에 걸쳐서 새내기, 그 다음에 내년도 준비하시는, 그러니까 실력은 있는데 운이 없고 지역운도 안 따르고 그럴 수 있죠. 임용시험이라는 게 그래요. 고작 뽑아야 150명, 100명, 심지어는 30명 뽑고 이럴 때가 있으니까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하늘이 이렇게 자리를 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험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억울하고 힘들게 재수 삼수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분들도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새내기, 그 다음에 어쨌든 내년에 준비하는 분, 이렇게 약간 대상을 달리해서 그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좀 더 자세한 이러한 내용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내년은 이렇게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뒷북 치지 말고 앞북을 치자 하는 거죠.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가자 라고 하는 앞북치기 공부인데, 그런 걸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그러니까 오늘은 요거에 머물리지 않고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정답 중심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자세히 보기가 뭐냐면, 제가 5, 6월 달에 교과서 분석을 했었는데, 그때 이거 천재교육 103페이지 나와 있는 도판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기 교과서, 물론 그 교과서 말고 다른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 천재교육 교과서가 제일 크게 나와 있고 이 작품에서 설명이 정확하게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마음을 이렇게 쓸어내렸어. 난 그래도 나의 존재 가치가 내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시험생들에게 나름대로 좀 도움이 되는 선생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얘는 자연동력입니다. 가번은 자연동력. 바람에 따라서 움직여요.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얘가 그 돛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움직이는 장치가 되어 있어요. 자연동력에 해당합니다. 정답 가번 자연동력 혹은 바람 하셔도 정답이 될 것이고요. 4번 니콜라 셰페르, 당연히 여러 번 봐야 되는 작가, 그렇죠? 여러 번 수업했던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특히 니콜라 셰페르는 키네틱 하면 당연히 봐야 되는 작가이죠. 이 작가 도판이 이건 안 들어가 있네. 9월 달에 우리가 봤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작가는 전기 동력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전기 동력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동력 혹은 모터 작동이라고 하면 돼요. 모터. 이 모터가 전기도 되겠지만 배터리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정확하게 전기 동력입니다. 근데 전기라는 말을 꼭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가, 이런 말은 논쟁까지 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인공동력이고요. 하나는 자연동력, 하나는 인공동력인데, 인공동력이라고 해봐야 사람이 열심히 부채질하거나, 그치? 열심히 부채질하거나 아니면 전기를 꽂거나 아니면 배터리를 꽂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전기동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예. 이 문제는 제가 이제 문제를 프린트를 하고서 제 나름대로 난이도를 제가 매겨봤어요.
난이도 상중하 이렇게. 그리고 시험 보신 분한테 또 한번 매겨보세요 라고 했던데 상중하, 애매하면 중중, 중상, 중하 이렇게 매겨보라 했는데 의견이 저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중상 정도. 그 얘기 1번부터 얘기를 안 했나? 2번 같은 경우는 좀 어렵죠, 그죠? 2번 우리 교육과정 문제 이런 거는 어려우니까 이거는 상, 그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뭐 육리문, 훈연법, 뭐 혹은 뭐 운연법 이렇게 쓴 분들도 있을 테니까 중중 정도. 그 다음에 6번은 얘기할 건 없고 너무 물론 이것도 공부하신 분은 너무 쉬운데 공부 안 한 분은 이 임파스토가 뭐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모독 수준, 그지? 그러니까 7번 지금 보고 있는 7번은 상, 저는 상 했어요. 상, 저는 상. 근데 이제 시험 보신 분도 뭐 중상 아니면 상하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색채약. 색채약. 이렇게 화면을 보면 저희가 11월 달 이 둘째 주에 11월 달 둘째 주 문제랑 넷째 주 문제에서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넷째 주 마지막 주에 저희 문제를 걷어가지 못한 것 같아. 특히 저 끝에 논술 문제 그 베이컨 그 그림이 제일 마지막 문제였었는데 11월 4주차 때 그것까지는 평가에서 걷어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요것도 11월 달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문제 막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보완 처리하려고 평가에서 걷어가지 않게 하려고 문제 다 걷는 바람에 문제 보고 막 손으로 옮겨 적고 그런 고생을 좀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제일 제가 미안했는데 나름대로 효과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미안함이 덜어졌습니다. 여기 좀 우리가 문제풀이 하면서 색채 조화라고 하면서 요게 저드 색채 조화론 다른 건 몰라도 요건 외우셔야 돼요 라고 제가 하면서 입으로 여러 번 읽게 했던 부분이 바로 질서의 원리, 친근감의 원리, 유사성의 원리, 명료성의 원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화론, 비렌, 그 다음에 슈브럴 우리가 했던 게 요하네스 이텐, 그죠? 그 다음 문 스펜서 이런 분들의 조화론들에 대해서 문제 좀 풀어봤던 것 같고 얘는 지금 첫 번째 동그라미 공통성의 원리라고 되어 있죠. 공통성의 원리. 두 번째 색의 삼속성의 차이가 적을수록 색채 효과가 난다. 세 번째 점 부조화인 배색의 경우에도 모든 색이 어느 하나의 색을 더하면 조화할 수 있다. 배색에 사용된 색채 사용 안에 공통되는 성질이 내포되어 있다. 공통되는 성질 내포. 요게 키워드입니다. 요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요거는 저드의 유사성의 원리 혹은 저드의 유사 원리 혹은 저드 빼고 유사라고만 하셔도 정답. 유사가 들어가면 다 돼. 정답일 것 같아요. 유사. 시밀라리티라고 하는 거거든요. 얘도 상급 정도 되죠.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9번 고바야시. 원래 일본 작가들은 기출문제 잘 안 들어왔는데 이제 조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워낙 민족 관계가 좀 있어갖고 좀 딱 이렇게 보기 싫죠. 이것도 좀 쉬운 문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중 했는데 시험 보신 분은 중상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 약간 차이가 좀 났습니다. 어쨌든 문제를 보면 고바야시인지 이바야시인지는 모르겠고 관심 없고 동그라미 첫 번째 이기법은 18세기 후반 영국의 토마스 베웩 동판 인쇄 기술을 목판이 키워드죠. 목판입니다. 발전시켰고 19세기 중반에는 스케치 사진 현상법 도입해서 더욱 정교한 판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사파를 대량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활용된 이 기법은 정교한 산을 표현하기 위해서 뷰린, 이 키워드죠. 뷰린. 그러면 목판, 목판은 크게 볼록판입니다. 정확하게 볼록판형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른바 요거는 이른바 보통 우리가 좀 빼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볼록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전적 의미는 정확하게 볼록판형 이렇게 되고요. 볼록판형에는 목판, 그죠? 그 다음에 고무판, 직판, 집판, 뭐 콜라그래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목판이고요. 목판은 또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눈목판, 하나는 널목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널뛰기 할 때 이렇게 쪼개서 요 판을 쓰는 것과 눈처럼 요렇게 돼서 요 판을 쓰는 것과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하면서 요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요렇게 쓰는 요 판은 굉장히 단단해서 송곳이나 이렇게 못 같은 거를 좀 어렵고 뷰린을 씁니다. 그리고 요렇게 된 판은 조금 무르지요. 그래서 일반적인 조각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법은 바렌, 다시 한번 목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 도장을 찍어줬네요. 그래서 찍으면 표면에 잉크를 발라 찍기 때문에 파낸 부분이 바탕에서 나타난다라고 돼 있어서 정답은 눈목판이 정답이거나 우드 인그레이빙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눈목판 혹은 우드 인그레이빙. 단순히 인그레이빙이라고 하면 좀 곤란하겠고 우드 인그레이빙 혹은 눈목판 이렇게 가겠습니다. 문제 우리가 풀 때도 목판, 뷰린 사용한다, 바렌 문지른다라고 하면서 다색 목판 같은 경우는 특히 인그레이빙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다음에 10번 얘는 아주 좀 생뚱맞는 데서 좀 나왔죠, 그죠? 이런 경우 정답은 그냥 도철문이에요. 간단히 도철문. 더 말할 것도 없고 도철문. 근데 좀 잘 안 보는 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많이가 아니라 10번은 잘 안 보는 쪽에서 나왔는데 도철문 그 외에 답은 없고 단순히 도철문이에요. 그러면 됐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맞은 사람이 좀 드물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그 학부 때나든가 대학원 때 요 지역만 그러니까 중국에서 고대 쪽 미술사를 좀 수업을 열심히 들었거나 열심히 했거나 했던 분은 너무 쉽게 썼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활원 중심으로 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 미술과 연관되는 것 그렇게 할 때는 주로 비켜가는 지역이 되겠죠. 요즘 중국 고대기는. 그래서 그런 대다수 학생들은 막연했을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중상 이상 되는 난이도 보여지고요. 다음에 11번. 이것도 우리가 이제 문제 풀면서 제가 문제 풀었을 때는 장법을 제시했던 문제가 바로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를 보면 정각기법에 대한 설명에다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라고 하면서 무엇 인면에 글자를 배치하는 법, 여기 키워드가 되겠죠. 소밀, 경중, 증손, 굴신, 변화의 여러 방법이 있다. 분주, 포백 혹은 분행, 포백이라고 합니다. 분주, 포백 혹은 분행, 포백. 분행, 포백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화에서는 포국, 포치, 포백, 치신, 포세, 경영이치라고 하는 것이고요. 글자 수에 따른 배치 방법은 아래 예시작품과 같다. 그래서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글자 수 이렇게 배치하는 거. 그래서 얘는 우리가 문제 풀 때도 이제 장법이라고 하면서 소밀, 경중 이렇게 했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정답은 장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유사답안으로 포자도 정답이 됩니다. 포자도 정답이에요. 장법도 정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회화에서는 포국이라고 하는 거를 전각에서는 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정답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출제위원들은 각 학교 교수님이시기 때문에요. 자기 전공만 자세히 하세요. 그래서 서예 전공자가 냈더라면 요거까지 다 아실 거고 서예 전공은 아닌데 그냥 다른 과 다른 영역 전공하면서 미술교육과 교수를 하신 분은 포자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답안으로 처리했을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당연, 장법 정답, 포자도 당연 정답입니다. 그래서 얘는 저는 이제 우리는 문제풀이 했으니까 그리고 장법, 정각에선 장법, 자법, 도법 세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중 이렇게 했는데 요거 외우신 분은 시험 보신 분은 하예요. 어떤 분은 중상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셔서 좀 들쭉날쭉하는 것 같아요. 다음 12번. 조각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냈습니다. 이 책은, 이 문제는 아주 오래된 고전책입니다. 부조는 조소와 쭉 어떻게 되어 있고요. 부조에서 우어못은 빛에 의해서 나타나고 언급법은 요체는 문화자가 밀고 있다. 이에 관해 조각가 콘스탄티는 로댕이 이렇게 얘기했다. 형태를 결코 길이로 보지 말고 두께라고 하는 게 키워드죠. 두께. 조형 요소로는 점, 선, 면 이렇게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형 혹은 형태 이렇게 갑니다. 요거는 평면, 요거는 입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양감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 형태가 모여서 양감으로 전개가 되고 양감은 다시 또 덩어리 이렇게 전개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를 낸 건데요. 원문은 볼륨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그런데 볼륨은 번역하면 양감이에요. 그래서 양감도 정답, 볼륨도 정답입니다. 볼륨이냐 양감이냐 갖고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 마세요. 남 창피해요. 그 다음 요 도파인데 저희가 풀었던 도파이 나와서 조금 반가웠던 문제면서 백남준은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백남준만 물어본 게 아니라 미술 유파 물어본 거죠. 사실은 얘도 용어사전을 봤어야 되는 겁니다. 용어사전에 있는 문제예요. 용어사전. 그래서 존 케이지, 요셉 보이스 뭐 이런 거 들어가고 50대 말립에서 60대 초엽, 백남준, 조지 브레이트, 그 다음에 볼포스텔, 그래서 플럭서스 그룹이 됩니다. (14번) 이거는 또 생뚱맞게 여태까지는 굉장히 막 여러분들 좀 이렇게 심장 놀리지 말라고 쉽게 출발하자고 아주 그냥 완전 생기초에서 출발했던 문제가 14번에 와서는 거의 디자인 공예과도 틀리는 좀 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는 상 정도 난이도 되겠어요. 백남준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중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문제를 풀고 오신 같이 저랑 제 수업을 들었던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은 중하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중상이에요 이렇게 하신 분도 있던 것 같고요. 지금 14번은 공희 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어보는 사람마다 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미술과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디자인 공예과도 살짝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염색공예 단원인데 교사의 설명에 해당하는 날염법을 써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사의 설명에 해당하는 날련법. 교사, 이번 염색교원의 수업에서 지난 시간에 제작한 문의로 나만의 티셔츠 만들어 간다. 나만의 티셔츠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죠. 프린트법도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전사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 저는 색도가 적고 단순한 무늬라서 바탕천에 알료 사용을 간단히 프린트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교사가 너의 티셔츠 디자인은 바탕색이 무늬보다 더 진한 색이니까 다른 방법을 시도하면 어떨까? 너무 진하지 않냐 임마! 그랬더니 학생이 꼬리 내고 그럼 어떤 방법이요?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사가 필요한 바탕색을 먼저 빨리 그냥 가발성 염료로 침염해서 염착시켜라 이 말이에요. 환원 약재랑 함께 넣어서 무늬를 프린트해라. 미술관은 이거 지금 뭔 말이야? 러시아 말이야? 막 이렇게 했을 거야. 분명히 한글은 한글인데 이해가 안 되는 전혀. 학생 그러면 진한 바탕 위에 염료로 프린트해도 연한색 무늬를 낼 수 있나요? 요게 힌트. 교사 물론이지 짜샤. 환원 약재 화학적 반응에서 무늬 부분은 하얗게 빼거나 요게 단서. 무늬가 찍힌 부분의 바탕색을 빼냄과 동시에 조건. 단서 조건 이렇게 됩니다. 단서와 조건. 착색을 하는 날련법이거든. 이렇게 있습니다. 날련법은 크게 백색 발염, 그 다음에 착색 발염, 그 다음에 요즘 그 사용하는 기법이 편해서 사용하는 납방이라고 할 때 발염, 요렇게 나눠집니다. 이 중에서 교사의 설명에 해당하는 나련법을 쓰시라고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단순하게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정답을 제시하면 착색 발염만 정답입니다. 그냥 발염법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 가시죠? 다시 말하지만 요거는 정쌤 생각이에요. 정쌤이 그렇다고 출제자도 아니고 평가원도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쌤 생각에는 얘는 착색 발염이 맞는데 이걸 그냥 발염법이다라고 했을 때 이걸 정답으로 할 건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출제위원들이 요거 역시 비전공 교수라면 발염법을 정답을 했을 것이고, 그죠? 그분이 비전공 염색 전공이 아닌 거야. 그냥 디자인과 전공이신 분은 발염법도 정답을 하셨을 것이고요. 특히 염색으로 석박사를 내셨다. 그러면 그분은 100% 요것만 정답 이렇게 고집을 피웠을 거예요. 되시죠? 이제 여러분들은 두 가지 다 정답 처리를 하셔서 채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얘는 단순하게 백색에 하는 발음이고 얘는 기존 색이 있는 것에서 색을 빼고 다른 색을 집어넣을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요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색 빼는 게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방식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발염법, 나련법 중에서 발염법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정확하게 해당 전공에서의 입장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두 가지 다 채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15번 문제를 풀면서 아마 몇몇 분은 눈에다가 이렇게 눈약 좀 넣고 이게 맞나 하면서 이렇게 눈을 좀 닦으면서 도대체 자기가 자신을 믿지 못할 만큼 문제가 너무 쉬웠습니다. 그죠? 쉬웠다고 그러면 좀 그렇고 풀기 편했습니다. 그냥 풀기 편하긴 했는데 살짝 화가 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래도 1년을 라면을 먹어가면서 길거리 2,000원짜리 그릇 파는 밥을 먹어가면서 하루에 12시간 이상 공부하면서 했던 대한민국의 인재들인데 그래 답포를 모를 것 같아서 문제를 이렇게 내셨는지 살짝 화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경천사 10층석 탑 목조건축 양식인데요. 목조건축의 공포는 주심포, 다포, 입공 이렇게 나눠지죠. 그렇죠? 입공은 조선시대에 들어왔게 됐고요. 대체로 초기 건축 양식이 들어왔던 게 주심포, 고려시대로 해서 조선 넘어가고 고려 말 때도 다포가 약간 있긴 있었습니다만 조선 초, 중, 그다음에 중후 뭐 이렇게 되겠는데요. 기둥 위에
기둥 위에 공포가 하나만 이렇게 올라갈 때를 주심포.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하중에 별 걱정이 없어요. 위에 지붕의 하중에 별 걱정이 없어서 가로 부재가 하나만 들어가죠. 근데 얘는 가운데 또 하나 이렇게 들어가요. 하나이거나 두 개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것 자체만으로도 무게가 있어. 그래서 수평 부재 하나만 갖고 안 돼서 하나가 더 들어가죠. 그죠? 평방, 창방. 그렇게 되는 다포가 됩니다. 이것은 공포를 기둥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에 설치하는 형식이다. 이는 상부와 하중 분사시키는 구조적 기능과 화려하게 보이는 미적 효과를 지닌다. 라고 해서 다포. 또 정답. 다포의 양식도 정답. 혹은 이게 정답일까 싶어서 불안했던 나머지 다포 가로 열고 화려하다 뭐 이렇게 다 써도 다 정답. 그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급 정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난이도가 1번부터 가면 1번은 중하, 2번은 상, 3번은 중하, 4번은 하, 5번은 중, 6번은 하, 7번은 상, 8번도 중상, 9번 중, 10번 상, 11번 중상, 12번 많은 분들이 공간 혹은 깊이, 덩어리 이렇게 했을 텐데 덩어리를 정답으로 처리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썼던 걸 지웠는데 형태에서 양감이 덩어리로 가게 되거든요. 그거는 조각에서 사용하는 조형 요소이자 원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덩어리도 다 정답이 될 텐데 번역서니까 요건 지금 문장 자체가 번역이거든요. 12번은 번역서니까 정확하게는 볼륨 즉 그 양감 이렇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덩어리도 정답을 처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얘는 그렇게 보자면 중상. 그다음 13번은 중, 14번은 상, 15번은 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서술형인데요. 서술형은 정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로 나눠주지 않고 평가원도 정답을 안 나눠주는데 내가 좀 나눠주기 좀 그렇잖아. 그러나 자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화면으로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다녀오시고 5분 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셨어요? 바로 할까요? 빨리 다녀오십시오.